경영권에 공격? 대해서는 네. 뭐 일단은 MK 회장님의 지분이 있고 네. 물론 이제 정혜선 회장님의 지분이 모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하진 않습니다. 네. 물론 어떤 걸 통해서 이 순환출자와 이제 승계를 동시에 풀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만약에 MK 회장님이 갖고 있었던 거를 증여든 상속이든 받으시고 그다음에 뭐 순환출자 고리도 여러 개가 있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금액적으로 저렴한 거는 기회가 갖고 있는 모비스. 네. 뭐 주가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얼추 이제 세금 고려 안 하면 한 5조 5조 정도면 그 고리를 끊을 수도 있긴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 느끼는 것 중에 네.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삼는 거는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자, 지금 신영증권 문용건 자동차 산업 담당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든 어려움만 있는가? 현대자동차 주가가 진짜 못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PER이 한 4, 5 정도 되나요? 네, 그 네.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막 성장주들은 막 10, 12 막 이렇게 갈 때 지금 현대차는 우리나라의 너무 대표적인 기업인데 PER이 너무 낮다. 네네네. 너무 가치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 얘기한 지가. 네네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2012년, 13년 정도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는 약간 성장주로 취급이 됐었죠. 네. 매년 뭐 해외 공장이 하나씩 생기고 신모델 라인을 늘으면서 고도 성장을 했고 근데 이제 한 2016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특히 미국 시장의 점유율 네. 확대를 통해서 해왔는데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 언제 인하가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뭐 단기 실적은 관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로는 관세 인하 시행이 언제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저희가 멀티플이 뭐 예전에는 8배도 받고 그러다가 지금 뭐 4~5배로 떨어진 거는 비단 현대기아차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뭐 GM 같은 경우도 미국 업체인데 6배 정도면 굉장히 낮게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독일의 폭스바겐도 뭐 3~4배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기존의 이 글로벌 시장을 서로 나눠서 경쟁을 했었던 자동차 업체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테슬라, 뭐 리비안, 중국의 BYD 신생 음.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경쟁도 심해지고 있고 네. 특히나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면 이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바뀌니까. 거기에서 과연 이런 업체들이 앞서 있느냐? 그럼 과거 저희 이 스마트폰 사례를 보면 기존의 피처폰 시대 1등, 2등 막 했었던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이제 박물관으로 네. 사라졌고 네. 오히려 애플, 그다음에 뭐 삼성, 갤럭시. 그쵸. 그다음에 뭐 네. 중국에서는 화웨이, 뭐 샤오미가 부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이거 기존 업체들 굉장히 잘하고 있어. 되게 좋은 회사야. 탄탄해. 근데 과연 자율주행으로 됐을 때 얘들이 이 위상을 늘릴 수 있을까?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깨줄 수 있는 뭐 자율주행이든 이런 거에서 좀 진전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쉽게도 뭐 비단 현대기아차뿐만은 아니지만 기존 전통 업체들이 목표 대비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2023년쯤 다들 뭐 레벨 3를 내놓겠다였는데 지난주에 현대차도 발표한 걸 보면은 27년쯤에 레벨 2 플러스를 내놓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네. 정말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레벨 2 플러스가 27년에 나올 수 있느냐. 되게 하반기 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반기 때 이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뭐 기대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와준다고 네. 하면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2년 후잖아요. 더 안 밀릴까요? 지금도 많이 밀렸는데 23년에 한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계획이라는 게 뭐 네. 다들 조금씩은 아니 왜냐면 예. 제가 오기 전에 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보고 하는데 네네네. 전부 다 현대자 전부 다 바이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바이 의견을 내신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쵸. 네. 그 이후로도 계속 20만 원 언저리였단 말이에요. 그쵸. 20만 원, 네. 21만 원.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사야 하는 바이가 아니라 빠이빠이 해야 되는 그 바이인 거냐 막 이런 네네네네. 이제 밑에 댓글들도 되게 많이 그쵸. 달렸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뭐 업사이드도 보지만 이제 다운사이드 주가 하락 리스크도 이제 고려를 하는데 일단 20만 원 정도면은 현대기아차가 주주환원 관점에서
작년에 현대차의 주주환원금은 주당 12,000원 정도, 네. 현금 총액으로가 한 3.1조 원 정도였었습니다. 뭐 올해는 지금 상반기 때 현대차의 순이익이 누적으로 한 6조 원 정도가 음. 나왔고 하반기 실적에 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한 9조에서 10조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뭐 내년에도 이제 관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올해도 이미 2분기부터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율이 15% 나아진다 그러면 뭐 9조 원저리 수준 이익의 유지가 될 텐데 지난주에 현대차가 밝혔던 것처럼 주주 환원율은 35%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3조 정도의 주주 환원은 유지가 되겠구나. 그렇게 봤을 때는 12,000원 정도의 주당 배당금, 또 지난주에 현대차가 밝힌 게 25년부터 27년까지 3년 동안 4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12,000원 정도의 주당 배당금이라고 보고 또 현대차가 최소 못해도 10,000원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20만 원이면은 네. 뭐 최소 5%의 배당 수익률, 음.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6% 정도 근데 무서운 게 나오고요. 이제 배당락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자사주가 또 네. 있는데 그쵸. 자사주까지 하면은 소각하면 예. 그러면은 이거 주가에 따라 7-8% 정도. 근데 음. 원래는 금융주들이 보통 그 정도가 그쵸. 나왔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금융주가 현대차도 예. 예. 네. 저희가 워낙 주가가 좀 네. 낮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20만 원, 19만 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또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진짜 다들 이제 현대차 주주들이 원성이 좀 큰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삼성도 지금 8만 뚫었는데 네. 우리가 한 2년 기다렸나요? 2년 기다리고 8만 뚫었는데 현차는 도대체 구조대가 언제 오는 거냐? 이게 원금에 팔아야 되는 거냐? 막 네네네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확 오를 모멘텀이 있냐? 네네. 근데 그걸 보려면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네.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네. 전기차 시장 이런 거를 뚫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현대차가 네. 세계 그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뭐 전기차를 판매량으로 한다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일단 너무 좀 앞서 있긴 합니다. 왜냐면 네. 중국은 연간 못해도 한 2,500만 대 정도의 신차가 팔리는 시장이에요. 거기다가 절반이 전기차 아니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순수 전기차 판매 1등은 BYD죠. 아. 테슬라보다 오히려 많이 파는. 네. 근데 이제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 전통 메이커로 봤을 때는 뭐 폭스바겐이 우리보다 많이 팔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굉장히 좀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판매량보다는 좀 이런 선택지를 더 다양한 이거에서 좀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율주행차에서는 사실 조금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걱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의 특징이 GM 같은 경우는 GM 밑에 이제 크루즈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회사가 네. 있었는데 그걸 청산을 했고요. 포드랑 폭스바겐은 둘이서 아르고 AI라는 회사가 있었다가 이걸 또 청산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좀 잘 안 안 되고 되네요. 있는 상태예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에 좀 공대 이런 인력들이 조금 적었었던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이제 다 워낙 의대 의대 가니까. 선호도가 컸었고 네. 그리고 워낙 우수 인력들은 중국 아니면 이제 미국에 집중이 미국.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중국 출장을 올해 2번을 갔다 왔었는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하루 R&D 시간이 뭐 20시간을 한다고. 하루에요? 네. 와. 지금 20시간도 물론 뭐 한 사람이 다 그렇게는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교대로 해가지고. 그래도 중국의 초엘리트들이 지금 그러고 있을 그쵸,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일단 중국은 뭐 공대생분들도 많고 또 취업난도 좀 있고 하다 보니 이제 우수 인력들을 또 원활하게 뽑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가 많으니까. 예. 예. 그래서 폭스바겐도 했었던 얘기가 독일에서는 20시간을 근무를 하면 못하죠. 잡혀가죠. 난리가 예. 나겠죠.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게 독일에서 한 8시간, 10시간 정도 R&D를 하고 그분이 퇴근을 할 때 네. 미국으로 그 아이고. 결과물을 넘기면 비행기 타고. 미국 군분이 출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요즘엔 다 뭐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하고 그분이 또 퇴근할 때 이어서 이제 독일에 또 받고 출근한다. 2교대, 3교대로 예.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게 중국의 속도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전에 AI 관련해서 이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님 나오셔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사시미 칼로 이러고 있을 때 중국은 그
그 중국 칼 네. 있잖아요. 그걸로 막 뭉텅뭉텅 자르면서 네. 간다. 그리고 거기는 일단 국가 자체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진짜 까라면 까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네. 빠르다. 그쵸. 그리고 약간 한두 명 죽어나가는 걸로는 약간 눈 깜짝 안 하는 그 정도의 좀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네네네네. 우리도 왜냐면 그런 시기를 그쵸. 지나왔잖아요. 네. 근데 무서운 건 중국은 규모가 네.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자율주행차도 보면은 테슬라 말고는 거의 샤오미랑 화웨이가 거의 꽉 잡고 있다는 음.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어느 정도 발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이게 되게 걱정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중국 업체를 보고 또 출장을 갔을 때 느꼈었던 거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다 구할 수 갖고 있다라는 게 되게 부러웠었습니다. 개인정보가 또 보호가 안 되는 그럴 수 곳이기도 하고. 있겠죠. 예. 근데 저희가 보면은 뭐 네. 인공지능이든 네. 자율주행이든 할 때는 되게 데이터가 소중하고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가 있느냐가 또 결과물을 좌우를 하게 될 네. 텐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실도로에서 음. 심히 뭐 로보택시도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증 사 임상 실험을 거의 약간 이제 현실에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인 네.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규제도 다르고 또 워낙 이런 어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또 제도가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실험실이나 약간 음. 제한된 구역에서만 하고 있다라 보니 그런 데이터에서의 차이. 근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일지는 정말 정량적으로 알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면 약간 롱테일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되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발생 가능한 문제가 되게 넓을 그쵸. 수가 네.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이미 실상에서 해 보면은 이 문제를 겪어 봤으면 네. 대응책도 있을 거고요. 빨리빨리 낼 수가 그쵸.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은 특히 전통 업체들이 만약에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문제나 뭐 결함이 생기면 네. 엄청난 브랜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피해도 너무 클 수가 그쵸.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유무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근데 그 실험을 할 단계까지는 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현대차도 일단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돌리고는 있죠. 근데 아직은 이제 제한된 아니면 정말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데이터까지는 좀 아니다 보니까 없고. 예. 근데 중국 다녀오셨을 때 네. 자율주행차 타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또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좌회전을 한다거나 또 도로에 차들이 많으니까 네. 급발진도 하고 급정거도 하고 좀 이질감이 느껴질 줄 알았었는데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해 가지고 그냥 택시 기사님이 운전해 주시는 예. 것처럼. 그래서 이거 되게 놀랐습니다. 예.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안 타고 있었어요? 일단은 뭐 그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있어도 이제 감독관으로 앉아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팔짱 끼고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는 100% 거죠. 자율주행으로. 예. 그러면 그때는 그냥 소비자로서 타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소비자로서 불러 가지고 예. 그걸 지금 중국인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특히 모든 대도시는 아니고요. 근데 네. 이제 보면은 뭐 그 심천, 선전 쪽 그다음에 상해 아니면은 우한 쪽, 뭐 충칭 이런 데서 이제 그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있지만 뭐 바이두나 아폴로고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굉장히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 느꼈습니다. 네. 중국은 일단 실험이 그렇게 가능한 상태고 미국은 주별로 좀 다른 네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네 뭐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그 운전석에 네. 꼭 타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뭐 텍사스나 이런 데는 조금 완화가 되어 있는 음. 상태고 근데 이게 주별로 다르면은 업체들이 이 모든 규제를 다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규제가 좀 통일화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도 도로교통 안전국이라고 미국의 안전 규제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임 청장이 이제 이런 규제를 통일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머스크도 했던 얘기가 중국 같은 경우도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버스 전용 차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버스 전용 차선이 네. 시간에 따라서 네. 전용 허용이 차선이고 될 때가 있고 안 될 되고 때가 있고 있고. 근데 그게 또 도시마다 또 되게 다르대요. 네. 근데 이거를
다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규제가 아. 이왕이면 좀 통일이 돼야 된다. 네. 버스 전용차로까지 가도 되게 많이 간 것 같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네네. 자율주행 난이도가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골목골목. 경우도 그쵸. 뭐 일단은 골목에 갓길주차도 많고 네.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도 밀도도 굉장히 높고 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어느 방식으로 할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네. 되게 좀 압축적으로 뭐 인프라든 뭐를 해 놓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서울 먼저 깔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신도시들도 많고 그런 데는 음. 또 이런 자율주행에 맞춰서 또 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인구 밀도나 또 그런 데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점도 있을 것 같고요. 음. 개인적으로는 인도 같은 데가 진짜 어렵겠죠. 테슬라도 이제 인도가 진짜 어렵다. 왜냐면 이제 아. 뭐 도로와 이제 인도에 오토바이 뭐 이런 또 소 이런 것들이 또 너무 같이 있고 그쵸. 예. 많으니까. 그러면 그 정책 얘기로 넘어가서 규제와 정책 같은 것들이 사실 통일이 돼야지 그 정책이 먼저 나오고 규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규제가 너무 심한 상황이어서 이것도 저것도 못 해 보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제 가령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이제 운송수단이다 보니까 결국엔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치게 네네네. 되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일단 예견을 하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 놔야 되고 그쵸. 이런 절차들도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 가지고. 그쵸. 근데 일단은 저희가 보면은 뭐 규제라는 게 뭐 아니 뭐 표준 이런 걸 네. 보면은 사회적 표준이 있고 뭐 규범적 표준이 있는데 자동차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생명과 관련된 거다 네. 보니까 이게 어떤 기관 국가에서 정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유럽 또는 미국이 정한 게 약간 이제 서방권 및 한국, 일본에는 거의 표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그래서 헌법 예. 들여오던 막 예.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규제가 음. 나오느냐가 기업들한테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또 논쟁이 있는 게 예전에 토요타가 2019 년쯤에 CES에서 네. 그때는 되게 자율주행이 막 25 년이면 다 될 것처럼 네. 예상했었는데 토요타는 "아니야. 안 될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었어요. 근데 그 음. 이유 중에가 뭐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다. 사회적 합의. 예. 왜냐면 예. 자율주행차가 말씀해 준 것처럼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만 또 100% 라는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차가 가는데 전방 추돌이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음. 자 그러면은 알고리즘 또는 네. 자율주행한테 네. 운전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냐, 음.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그쵸. 보행자에 어린이와 노인이 있으면 네. 어느 쪽으로 맞아요. 그 문제는 예.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거를 어떻게 이거는 기업의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네.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사회적 합의를 하기에도 그쵸. 애매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예. 텐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해요 하면은 그러면 안 되죠. 네. 운전자를 네. 최우선으로 해요. 그쵸. 뭐 아니면 뭐 연령에 따라서 뭐 이런 데 해 버리면 다 다르면 이게 안 그쵸.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사고가 좀 많이 나고 문이 안 열리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네네네네. 자율주행은 둘째치고 약간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일단 어렵지 않을까. 네네네. 그리고 전기차들이 우리나라 작년에 이제 화재도 너무 크게 나고 이래서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가 또 궁금해요. 예 일단은 제가 약간 느끼는 거에는 테슬라도 이제 약간 전통 자동차 업체와 같은 그런 요소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음음. 예전에는 테슬라가 뭐 해 봤자 연간 뭐 50만 대 미만 팔고 하면 뭐 일단은 리콜이 발생을 음. 한다고 해도 그 대수가 되게 적었었어요. 네. 근데 테슬라가 지금은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한 160만 대, 180만 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고보다는 네. 뭐 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예측하지 못했던 결함들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음음.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봤을 때 일단 리콜이 막 그렇게까지 특이한 건 아닌데 네. 테슬라도 이제 뭐 문이 안 열리네. 뭐 약간 조향 장치에 뭐가 문제가 있네.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음.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레거시로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길인가? 테슬라도 냉경을 얘도 이제 글로벌 네. 업체 약간 네. 게 됐구나. 그리고 한 개의 모델, 두 개 모델을 만드는 거는 부품 공급망이나 품질 퀄리티 컨트롤이 그렇게 어려울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네. 지금 테슬라 보면은
뭐 최소 5개의 승용 모델이 있죠. 네. 모델 S, X, 3, Y 거기다 사이버 트럭.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쉽지 않아지는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나저나 테슬라 시가총액이 네. 우리 그 전 세계 자동차 시장들 쫙 다 합쳐 놓은 거 한 15개 정도 줄 쫙 세웠을 때 테슬라 나머지 다 15개 다 합친 것보다 더 예, 그쵸. 많다면서요. 근데 진짜 잘 나가는데 네. 요즘 주가도 되게 좋았잖아요, 네네. 네. 한동안. 오늘이 9월 24일 오전 네네. 기준이기는 네. 하지만 오는 11월에 네. 테슬라 주주들 머스크 보상 패키지에 대한 찬반 투표 실시한다고 하던데 네네네네네. 이거 네. 잘했다고 할까요? 일단은 이게 되게 역시 미국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성과 책임이 굉장히 또 명확하기도 하고.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걸 보면은 시장에서 좀 걱정했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라는 정말 이제 절대적인 CEO가 테슬라의 비전도 그리고 이걸 이끌어 왔는데 네. 머스크의 경영 분산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음. 왜냐면 뭐 테슬라 외에도 스페이스X니 여러 것들을 했었고 네. 특히나 이제 올해 초에는 이제 맞아요. 정계와도 네. 이제 하면서 이거 머스크가 테슬라의 시간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거의 뭐 그 정도의 보상안을 되게 되면 그거를 뭐 그냥 준다라는 건 아니죠. 네. 뭐 로봇도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다 목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머스크도 뭐 천문학적인 네. 거의 뭐 돈을 1조 받겠죠. 달러라고 네. 와 그래서 그걸 성과급을 줄 수가 있구나. 예,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줄 정도면은 네. 주가도 엄청 엄청나게 올랐다는 올라가 네. 있겠죠. 네. 지금과는 차별화돼.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를 확실히 제공을 해주는 거고 이걸 머스크가 지켜주면 나 또한 받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내 지분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되면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거는 좀 다른 회사를 해서 할 수도 있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한 당근을 주면 머스크가 해주겠지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지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합니다. 교황도 한마디 했잖아요, 이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웬만한 사람이면은 뭐 거의 선사 시대 때부터 해서 벌어야 네. 할 돈을 그쵸. 훨씬 넘는 네. 돈일 너무 거라서 차이가 많이 너무 나고. 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양극화도 될 수도 있고 물론 뭐 머스크가 뛰어난 비전과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한 사람만으로는 구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긴 그럼요.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한 사람한테만 가는 거 올린다. 아니느냐 이런 것들은 비판은 제 생각에도 분명히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부 직원들도 불만이 꽤 있지 않을까? 그래요? 아니 취재는 안 되신 거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 네. 만약에 뭐 네. 또 중요한 직원이라고 인력분들이 하면. 있으면은 나는 왜 보상이 이게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 그쵸. 예.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쵸. 네, 이게 예. 정도로 좀 벗어난 예. 일이기는 하니까. 나도 했는데 나도 기여했는데 하면 예. 우리나라 지배 구조는 어때요? 우리나라 만약에 네. 정의선 회장이 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 뭐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기는 네네네. 하지만 실적을 최대로 내서 네. 내가 이 정도의 보상안을 네, 네.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실적도 실적이지만 주가에 네, 예, 그쵸. 그쵸. 네, 주가를 뭐 그러게요. 올려서 뭐 KPI로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음, 예전에 그런 건 직접적인 그런 뭐 목표까지는 아니었지만 되게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왔었던 게 저희가 2020년에 팬데믹이 한번 네, 세게 네. 터졌을 때 그때 증시가 거의 급락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현대기아차 주가 현대차도 뭐 10만 원 미만까지 갔었고 근데 그때 정의선 회장이 장내 직접 매입을 네. 했었고 시장에서는 자신감이다 생각을 해서 좀 주가가 급반등이 나왔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당연히 실적이 주가에 좌우를 영향을 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자분들 마음에서는 네. 실적도 실적이지만 예, 주가에 좀 얘기 더 나온 김에 네, 지배구조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네, 여기가 지금 순환출자 구조죠. 네네. 네, 현대모비스가 제일 위에 있고 이게 순환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가 위냐고 돌아가면서 말하기는 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네. 현대차가 기아를 갖고 있고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또 갖고 있고 모비스가 현대차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네. 이제 정몽구 회장께서 이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통해서 네.
현대차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모비스가 현대모비스가 이제 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일반적인 것 같긴 합니다. 이번 그 2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이게 가장 타격을 많이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도는 게 2028년 3월이면은 사회이사들 임기가 다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때 네네네네. 새로 뽑아야 되는데 소액주주들과 뭐 행동주의 펀드, 뭐 MBK 막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지배구조 뭐 순환출자 이거를 좀 제외하고 본다 음, 그러면 뭐 ESG 관점이나 음, 아니면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것들은 예전에 비하면 진짜 강화가 된 것 같아요. 뭐 주주 음, 환원 가이던스 이런 것들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 순환출자 고리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끊는 음, 것이냐 음, 이거에 대한 게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는 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순환출자다 보면 네, 또 그냥 밖에서 음, 봤을 때는 이 고리를 위해서 뭐 계열사한테 어떤 수혜나 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음, 뭐 당연히 의혹은 생길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영권에 네. 대한 그 경영권에 공격? 대해서는 네, 뭐 일단은 MK 회장님의 지분이 있고 네, 물론 이제 정의선 회장님의 지분이 모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하진 않습니다. 물론 네, 어떤 걸 통해서 이 순환출자와 이제 승계를 동시에 풀지는 음, 모르지만 음, 일단은 만약에 MK 회장님이 갖고 있었던 거를 뭐 증여든 음, 상속이든 음, 음, 받으시고 그다음에 뭐 순환출자 고리도 여러 개가 있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금액적으로 저렴한 거는 기회가 갖고 있는 모비스인데 네, 그게 뭐 주가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얼추 이제 세금 고려 안 하면 한 음, 5조 정도면 그 고리를 끊을 수도 있긴 네,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두 가지를 확보한다 그래 버리면 음, 쉽게 경영권 싸움이 크게 나올 것 같지 쉽지는 예. 않, 왜냐면은 현대차나 모비스나 시총이 또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유의미한 지분을 확보하기 그쵸. 위해서는 네. 그 돈이 한두 푼이 예. 근데 아니니까. 과연 그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네. 또 리턴이 있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음. 꼭 이 법이 현대차 그룹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 뭐 그쵸. 전체 다 예예예. 미치니까. 또 그 기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그쵸. 있고. 예. 그러면 인제 소액주주들 네. 혹은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현대모비스 사요 말아요.' 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일단 느끼는 것 중에 네.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 음음.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삼는 거는 네. 너무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너무 도박이다. 예. 왜냐하면 분명 근데 그게 그 기대감이 1 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거의 뭐 전기차 테마가 불었다가 자율주행 테마 불었다가 이제 맞아요. 두 개 안 되면 네. 자율주행 지배구조도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궁극적으로 다 해소가 돼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정의선 회장께서 현대차 그룹을 지배를 한다라는 게 되면은 당연히 모비스는 뭐 주주 환원이든 음. 기업 가치든 올라갈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는 예측이 안 어. 된다라고 그쵸. 보거든요. 네. 그건 예. 정말 뭐 점을 쳐야 알 수 있는 예. 그렇기 거라.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회비용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쵸. 그때까지 또 돈이 묶이는 그쵸? 거니까. 다른 예. 거를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네. 있고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음음. 네 쪼끔은 주가 레벨에서의 판단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얘기가 또 나오고 나면 한동안은 또 그쵸. 네. 잠잠하게도 예 할 때도 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 신중하게 음. 접근하실 필요는 그럼 있다라고 보고 현대 싶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네. 의견은요? 일단은 현대기아차 최종적으로. 같은 경우는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네. 지금 주가 수준이라면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하가 시행이 합의가 되면? 되면 네. 좀 오를 룸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음. 그리고 아까 말씀 것처럼 주주 환원이라는 거. 음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되게 특징이 경기 민감주인데 네. 최근에는 특징이 증시 방어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네. 주도주가 명확했잖아요. 네. 뭐 시장 참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조방원도 네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이나 섹터가 주도를 할 때는 음. 여기 관세 불확실성도 있고 음음음. 그러니까 소외를 받죠. 네. 근데 반대로 좀 계속 한쪽으로 쏠림이 있을 수 있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예전에 한 7월 달쯤에도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한 달 동안 한 10%가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특징이 시장에서 돌았던 얘기가 "야 화학, 음음. 자동차, 삼성전자 빼고 다 올랐다." 어. 근데 그때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었나가 한 번 막 하루에 막 20-30%가 네. 오른 적이 있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자동차랑 현황주소 빼고 다 다 올랐다. 그러니까 현대차 한번 이제 음. 올랐었다가 이제 이행이 안 음. 되니까 다시 내려오기는 했죠. 예. 이게 어떤 뭐 이슈가 있지 그쵸. 않더라도 상대적인 매력도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증시 내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애를 당연히 선택을 하겠지만 네. 그게 또 주가 수준에서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음. 좋은 회사인데 이제 많이 올랐다 해서 차익이 그쵸. 올 수도 거품이다 있고. 싶어 네. 가지고 그럼 이제 네. 그동안은 얘는 너무 소외받았네. 네. 또 올라갈 때가 있는 PER 거고. 너무 낮은데 뭐 그쵸. 이러면서 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남편은 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최근에 코스피 5천 얘기도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연구원님 너무 애쓰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저희 자동차는 네. PBR이 1배가 넘는 업체가 지금 네. 드물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